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9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내용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정말 최대한 내용을 많이 줄여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해서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자, 오늘은 먼저 뉴런의 구조와 기능.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과서를 펴놓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PPT로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활동 전위의 발생으로 일어나는 흥분 전도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장을 듣자마자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활동 전위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흥분 전도라는 말도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공부를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시냅스를 통한 흥분 전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번은 흥분의 전도고요. 두 번째는 흥분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흥분의 전도와 전달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근육 섬유의 구조를 이해하고 근수축의 원리를 활주설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육 섬유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근수축, 말 그대로 근육이 수축하는 거, 그 원리를 활주설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마치면 2시간의 수업이 완벽하게 끝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은 육상 선수들 여러분들 달리기 하는 거 봤죠? 그 사람들은 한 4년 정도 정말 이 대회 한 번에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연습,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의 전달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육상 선수가 일단은 딱 신호 소리를 듣고 바로 시작, 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찰나에 이루어지잖아요. 딱 호루라기 맞나요? 호루라기 불고 시작하는 이게 찰나인데 그렇게 빠르게 어떻게 자극이 나의 대뇌까지 연결되어서 이 사람들의 대뇌까지 소리를 듣고 대뇌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 대뇌에서 이제 뛰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운동을 하는 팔이나 다리가 움직이게 되는지 신기하지 않나요?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런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뉴런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뉴런은 신경세포의 또 다른 이름이죠.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이 즉 우리가 세포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신경세포는 특별히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뉴런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신경세포가 즉 뉴런입니다. 그러면은 뉴런이라는 거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니까 기본 단위가 될 것이고 뉴런의 구조를 보시면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몸속에는 곳곳에 다 신경이 이렇게 퍼져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러한 신경은
어떤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신경 다발은 결국 또 뉴런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뉴런은 또 아주 많은 뉴런들이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뉴런 다발을 이루게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보이는 뉴런의 구조 되겠습니다. 뉴런의 기본 구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다시 신경세포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있고, 말 그대로 축삭돌기의 가장 끝부분, 신경세포체랑 반대되는 가장 끝부분에 있는 구조물이 축삭돌기, 말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세 가지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세포체 같은 경우는 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뉴런도 당연히 세포기 때문에 핵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세포에는 세포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신경세포체 같은 경우는 핵과 세포질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핵과 세포질. 이런 부분들이 다 세포질이죠. 핵을 제외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세포질에는 또 다양한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 예를 들어서 뭐 소포체라든지 리보솜 이런 것들이 세포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통틀어서 신경세포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돌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신경세포체에서 이렇게 뻗어나온 부위 있죠. 이런 식으로 뻗어나온 부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뭇가지에서 가지 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가지돌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뉴런이라는 게 지금 딱 하나만 그림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뉴런이 그 다음 뉴런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지돌기로부터 이 앞전 뉴런, 만약에 이게 앞에 뉴런, 지금 그림상에 나와 있는 게 뒤에 뉴런, 그 다음에 앞에 뉴런을 생략해 놓은 걸 선생님이 그렸다면, 이 앞에 뉴런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그러니까 신호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신호를 그 다음 뉴런이 가지돌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돌기라는 건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짧은 돌기고요.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부위가 축삭돌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축삭돌기는 가지돌기 중에서 하나가 변형이 일어난 돌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축삭돌기는 가지돌기에서 길게 뻗어나온 이 돌기를 축삭돌기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가지돌기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는 신호가 이렇게 이동해서 그 다음 뉴런으로 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축삭돌기 같은 경우는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뉴런으로, 혹은 반응기라고 하는 건 뭐 근육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신체 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역할을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뉴런의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 뉴런 중에서도 종류를 이제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뉴런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마리집 신경 혹은 마리집 뉴런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민마리집 신경. 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마리집이 뭐냐면,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가보면,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지워보면요. 마리집이라는 건 지금 이 축삭돌기가 있으면 지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 축삭돌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구조물, 이런 것들을 마리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마리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축삭돌기, 예를 들어 김밥이 있어요. 김밥. 여러분들 이렇게 김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이제 재료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료를 좀 길다고 생각하면 이 재료가 이제 축삭돌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러고 나서 김밥을 이렇게 돌돌 말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리집이 돌돌 말려 있는 형태, 축삭돌기를 말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리집은 모든 뉴런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마리집이 있는 뉴런도 있고 없는 뉴런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마리집 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리집이 없는 건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 교과선 60페이지고요. 위에 거는 마리집 신경, 밑에 건 민마리집 신경이죠. 그러니까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마리집의 정체가 무엇이냐? 마리집. 자, 여기 보시면은 슈반세포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우리가 김밥으로 비유하자면 김에 해당되는 이것이 결국 마리집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게 되는데 이 김에 해당되는 게 결국 하나의 또 세포예요. 슈반세포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슈반세포라고 하는 게 축삭돌기를 이렇게 감고 있으면 그게 마리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슈반세포, 그러니까 마리집도 결국 하나의 세포니까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핵이 여러 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체에 존재하고 있는 핵 하나랑 그 다음에 각각의 마리집이 가지고 있는 핵들이 다 핵이니까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핵이 굉장히 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핵의 수를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집이 없는 걸 민마리집 신경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마리집이나 민마리집을 구분만 해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랑비의 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즉 랑비의 결절은 어떤 부분이냐? 자, 우리가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마리집이 이렇게 하나씩 감싸고 있을 때 이러한 사이사이 공간 있죠. 마리집이 둘러싸지 못한 이 틈들, 이러한 공간들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디마디를 결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렁이 이런 것들도 결절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니면 곤충들, 마디 있는 곤충들. 그런 것처럼 이 구간을 랑비에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랑비의 결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마리집이 없는 구간에 랑비의 결절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뉴런의 종류를 그럼 마리집, 민마리집으로 구분하는 건 이제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뉴런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뉴런의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심성, 연합 뉴런, 원심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을 먼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구심성 색깔 좀 보이는 걸로 할까요? 구심성, 원심성, 연합 뉴런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극이 전달되는 어떤 이동 경로를 기본적인 이동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어떤 감각기 예를 들어서 눈이라든지 아니면 코, 귀, 입, 피부 이런 것들이 다 감각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감각기로부터 먼저 자극을 받아들여야 되죠. 예를 들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눈의 감각기 중에 눈을 예로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뭔가를 보죠. 예를 들어서 공이 날아오는 걸 우리가 보고 그 공을 피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감각기로부터 날아오는 거를 보죠. 그러면 공이 날아오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대뇌의 역할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감각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인 자극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대뇌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뇌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판단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총괄해주는 구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중추신경인데, 지금 여기서는 중추신경 중에서 뇌가 나와 있는 겁니다. 중추신경의 종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뇌와 그 다음에 척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뇌에서 공인하러 온다?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몸을 움직여라? 이러한 어떤 신호를 주겠죠. 그 신호를 받아서 뉴런이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반응기, 즉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자극이 이동되어 갑니다. 자극의 이동 경로가 이런데요. 이런 과정에서 감각기로부터 중추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뉴런, 즉 이거는 어떤 말단으로부터 중추로 가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의 뉴런이죠. 그래서 구심성 뉴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심성 뉴런. 이해되겠습니까? 바깥쪽에 있는 정보를 우리 중추인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추신경에 있는 이런 뉴런들을 다 연합 뉴런, 그러니까 뭔가 이 판단하고 정보 내리고 이렇게 하는 뉴런들을 연합 뉴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중추신경인 뇌랑 척수에 존재하고 있는 뉴런들을 연합 뉴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연합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실제 반응기에 전달해주는 이런 뉴런은 중추로부터 또 말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뉴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멀리로 퍼지는 뉴런이니까 원심성 뉴런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극을 중추로 보내는 거는 구심성 뉴런, 그 다음에 중추에 있는 뉴런들은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으로부터 다시 이 외부로 자극을 보내는 걸 원심성 뉴런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지우고, 이러한 구심성, 원심성, 연합 뉴런들의 어떤 모양에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어떤 뉴런인지를 판단할 때 먼저 어떤 구조적인 모양을 보고서 판단을 해서 문제를 푸는 이러한 문제 유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의 차이를 잠시 보고 가면, 먼저 구심성 뉴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신경세포체가 이 축삭돌기의 끝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축삭돌기의 어떤 한쪽에 붙어 있는 형태, 신경세포체가 이러한 형태가 특이하게도 구심성 뉴런에서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축삭돌기가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연합 뉴런이라는 건 중추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멀리까지 보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축삭돌기의 길이가 짧다. 그 다음에 원심성, 그러니까 얘는 적어보면은 이제 축삭돌기가 짧다, 맞죠? 짧고, 그 다음에 구심성 뉴런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한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 혹은 축삭돌기의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의 특징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니까 다른 뉴런들이랑 뭔가 구조적인 모양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세포체의 크기를 한번 봐봐요. 신경세포체가 다른 뉴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죠. 그래서 원심성 뉴런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표현하자면 신경세포체의 크기가 크다. 신경세포체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런의 모양만 보고도 원심성,
구심성 연합 뉴런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까지는 이제 뉴런의 모양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흥분의 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신을 맑게 한 다음에 들어주세요.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을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서 이온 형태의 글자들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선생님이 이거 PPT를 PDF 형태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글자가 깨져서 결국 이렇게 된 건데, 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이온 흥분 전도에 있어서의 이온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뭐 이온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자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냐면 일단 흥분의 전도라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무자극 상태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뉴런 안에서 흥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을 주면은 흥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뉴런이 흥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흥분이라는 거는 어떤 뉴런의 정기적인 특성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자극이 전달되고 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은 전부 다 정기적인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기적인 변화 과정이라는 건 이러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런 이온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일단 이러한 흥분이 전도가 된다는 건 하나의 뉴런 안에서, 그러니까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학습 목표 할 때 흥분 전달과 흥분 전도를 구분을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흥분의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한 뉴런 안에서의 흥분의 어떤 이 이동 경로를 흥분 전도라고 표현해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흥분의 전도라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즉 자극을 딱 처음 줬을 때 이 자극이 뉴런을 통해서 이동해 가야 되잖아요. 구심성 뉴런이었으면 중추까지 가야 될 거고, 원심성이었으면 중추에서 다시 반응기까지 와야 될 거고, 그러한 그 흥분이 뉴런 안에서 이동되어 오는 거를 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사실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뭐가 있냐면 휴지 상태의 뉴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휴지 상태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무자극 상태, 자극을 받지 않은 무자극 상태를 휴지 상태라고 표현해요. 멈춰 있다. 그래서 휴지 상태의 뉴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온의 분포가, 자, 뉴런, 그럼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뉴런이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운동 뉴런, 아까 원심성 뉴런 있죠? 원심성 뉴런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원심성 뉴런을 예를 들었을 때 뉴런이 이렇게 만약에 있잖아요. 뉴런도 세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들은 다 세포막이겠죠. 세포막.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뉴런의 세포막이겠죠. 뉴런의 세포막이고요.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여기는 바깥이 되겠죠. 세포막 바깥쪽, 그 다음에 여기는 안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뉴런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안과 밖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이온, 즉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농도 차이가 항상 발생하고 있대요.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부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밖에 더 많이 분포하고 휴지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칼륨 이온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세포 밖 농도를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세포 밖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은 거고 세포 안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다네요. 아무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이온의 어떤 농도 차이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자연현상에서는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이런 식으로 농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무언가가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 작용이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입니다. 자,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세포막에 박혀있는 단백질.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막에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르는 단백질 되겠습니다. 이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많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기능이 뭐냐면 세포 밖으로 끊임없이 나트륨 이온을 퍼내고 반대로 세포 안쪽으로는 끊임없이 칼륨 이온을 넣고 있는 이러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역할이. 이 단백질의 역할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일으키는 아이인데 나트륨은 계속 밖으로 퍼내고 칼륨 이온을 계속 안으로 집어넣는 이러한 작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그런데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때 밖으로 퍼내는 상대적인 어떤 개수가 이온의 개수가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은 입자 3개를 퍼낸다면 상대적으로 칼륨은 2개를 집어넣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세포막에 이 신경세포 뉴런막에 많이 이렇게 박혀 있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나트륨 이온 3개를 밖으로 그다음에 칼륨 이온 2개를 안으로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밖은 나트륨의 이온의 농도가 높고 안쪽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지금 교과서 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여기에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여기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끊임없이 바깥쪽으로는 나트륨을 안쪽으로는 칼륨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단백질 외에도 또 다른 단백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백질들의 종류가 나트륨 통로라고 하는 것과 칼륨 통로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자, 지금 통로들 있죠. 이러한 통로들도 결국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나트륨 칼륨 펌프와는 하는 역할이 다른 통로예요. 자, 하는 역할이 다른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어떤 건 펌프라고 붙였고 어떤 거는 통로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자, 통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진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확산을 일으키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확산이라는 게 무엇이냐? 확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그 떨어진 잉크가 농도가 우리가 떨어뜨린 지점이 농도가 높고 주변이 농도가 낮기 때문에 잉크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현상이 하나의 확산이 예입니다. 예. 즉 확산이라는 거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확산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이동을 하느냐? 농도 차이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이론적으로 농도 차이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즉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입자들이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봅시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확산에 의한 작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확산에 의한 작용대로 움직이려면 지금 나트륨은 바깥쪽에 있고 바깥쪽이 높고 칼륨 이온은 안쪽이 높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확산인 거잖아요. 혹은 칼륨 이온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확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 같은 경우는 확산과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 펌프는 확산이 일어나는 단백질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과학 2에서 배울 또 다른 어떤 물질의 이동 방식으로 작동하는 단백질이고요. 반면에 통로들 있잖아요. 나트륨 통로, 칼륨 이온 통로. 자, 이런 통로라고 이름이 붙여진 단백질들은 확산에 의해서 작용하는, 그러니까 확산에 따라서 작용하는 단백질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트륨 이온 통로라고 한다면 나트륨 이온의 확산을 일으키는 단백질입니다. 그렇다면 나트륨 이온 통로로는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펌프와는 반대로. 이해되겠죠? 반면 칼륨 통로라고 하는 것도 통로니까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칼륨 통로도 칼륨이 안쪽이 높으니까 칼륨은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조금 굵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방향으로 이온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통로라고 하는 게 근데요, 선생님 따라서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 부분 이런데 보니까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죠. 막혀 있는 상태.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통로는 항상 열려 있는 어떤 통로가 아니라 개폐형 통로라고 얘기해 줍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통로는 자, 뭐라고요? 아니죠? 선생님 글자를 잘못 썼네요. 열리고 닫힌다. 개폐, 열리고 닫히는 게 반복되는 통로다. 개폐형 통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걸 왜 이야기해 주느냐?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나트륨과 칼륨 통로의 종류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자극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통로, 즉 개폐형 통로도 있는 반면 항상 열려 있는 나트륨 통로와 선생님이 나트륨 통로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나트륨 이온 통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계속 이제 이온이란 말을 생략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도 있다. 이 그림에서는 없을 뿐. 즉 통로라고 하는 거는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는 단백질들은 다 통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흥분의 전도에서 배우게 될 통로의 종류에는 개폐형 통로, 즉 자극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이런 통로도 있고 항상 열려있는 나트륨, 칼륨 통로도 있다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이 작용 방식이 다른 통로죠. 그러니까 전부 다 확산에 의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통로라고 이름이 붙여졌을 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단백질들이 되는 겁니다. 개폐형 통로와 항상 열려있는 통로는. 되겠죠? 말 그대로 항상 열려있는 거는 어떤 자극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가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확산이 일어나죠.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는. 개폐형 통로는 열렸을 때만 확산이 일어나는 거고. 차이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휴지 전위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가 또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아까 휴지 상태라는 걸 배웠죠. 휴지 상태. 휴지 상태는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 그대로 휴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휴지 전위는
휴지 상태에서의 막전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막전위라는 개념이 또 처음 배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 그쵸? 막전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막전위. 자, 막전위라는 거는 쉽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렇게 이게 뉴런의 막이다라고 했을 때, 뉴런의 막 그러면 밖이 있고 안쪽으로 나뉘겠죠. 막을 경계로 뉴런의 안쪽과 바깥쪽. 그러면 지금 전위라는 거는 어떤 정기적인 위치라고 개념으로 따지면 정기적인 위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쉽게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쉽게 생각하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바깥쪽에도 나트륨 칼륨이 있을 거고 안쪽에도 나트륨 칼륨이 있을 건데 이것들이 어떤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사실 나트륨과 칼륨만 선생님이 이온, 그 두 이온만 언급을 해서 그렇지 사실 안과 밖에는 또 다른 이온들도 존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어쨌건 그러한 이온들의 어떤 통합적인 이 값에 따라서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혹은 만약에 둘 다 플러스라면 어느 쪽이 더 플러스냐, 뭐 이런 값들을 다 전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정기적인 위치, 그런 것들이 정기적인 위치를 만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막전위라는 건 무엇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보이겠지만 학교를 오자마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종이 쳤네요. 자, 그러면은 하지만 온라인이니까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밖과 안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밖은 0이고 만약에 이 어떤 전위의 다 합이, 그러니까 이온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전위들의 합이 밖은 0이고 안쪽이 만약에 플러스 40 정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죠. 안과 밖의 전위 차이. 이해되겠습니까? 안과 밖의 전위 차이. 그거를 우리가 뉴런에서는 막전위라고 표현합니다. 막전위. 즉 안과 안과 밖의 전위 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차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안을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밖을 기준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즉 선생님이 지금 예로 들어 놓은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안과 밖의 차이인데 밖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위차가 마이너스 40이잖아. 이해됩니까? 그런데 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플러스 4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전위를 표현을 하려면 뉴런 안과 밖의 전위차를 말하긴 하지만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학자들끼리 정해놨어요. 어디로 정했냐면 안으로. 뉴런의 안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에 비해서 얼만큼의 전위차를 가지느냐를 막전위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값을 막전위로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막전위가 마이너스다, 막전위가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밖에 비해서 안쪽이 더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띠고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전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막전위 개념 꼭 잘 기억을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휴지전위라는 거, 그러니까 자극을, 우리 어차피 흥분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전위의 변화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휴지 전위라고 하는 건 아무런 자극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도 전위 차이가 생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의 막전위를 휴지 전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휴지 전위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70이네요. 즉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안쪽이 바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70만큼 음전하를 띠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휴지전이. 휴지전이라는 건 어떤 세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뉴런 같은 경우는 휴지 전위가 마이너스 70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마이너스 70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활동 전위라는 게 또 나오는데, 이 활동 전위라는 것도 말 그대로 막 전위겠죠. 막 전인데, 즉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얼마만큼의 전위 차이를 가지느냐인데, 활동 전이라는 건 이제 뉴런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생성되는 막 전위를 얘기합니다. 활동 전이라는 건. 근데 활동 전위가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활동 전위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전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휴지 전위, 활동 전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본 거고요. 이제부터는 뭐냐면 자극을 받은 뉴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느낌인데 어떡하죠? 일단 계속 해볼게요. 끊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요. 자, 이제는 자극을 받은 뉴런의 변화.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 뉴런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볼 텐데, 먼저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 즉 휴지 상태에서의 휴지 상태를 일컫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극이라고 얘기해요. 분극. 그러니까 분극 상태다. 즉 뉴런에서 휴지 상태를 일컫는 말을 분극 상태라고 얘기해요. 분극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분극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분극의 의미라는 건 평형 전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분극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쓰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써줄게요. 분극이라는 건 분극 평형 전위에서, 그러니까 평형이라는 거는 막의 안과 밖이 동일한 이 전위에서 벗어나 있는, 어긋나 있는 상태를 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휴지 상태에서 아까 막전위가 뭐였죠? 마이너스 70이었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림에 나와 있듯이 휴지 상태에서 마이너스 70이다. 즉 휴지 상태에서 만약에 0이라면 이거는 분극 상태가 아니죠. 분극이라는 거는 양쪽 막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전위가 다르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즉 휴지 상태에서부터 마이너스 70의 막전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극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지 상태가 분극 상태다. 이거 이해될까요?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휴지 때부터. 자, 그래서 이 분극 상태. 그럼 어떻게 분극 상태냐면 막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 막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 막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아까 휴지 상태에서의 막전위가 마이너스 7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70. 이 마이너스 70이라는 거는 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 막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해되겠죠, 지금 이 말이. 그래서 휴지 상태에서부터 뉴런은 분극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왜 이러한 분극 상태가 되어 있느냐?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왜 분극 상태에 있느냐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에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분극 상태냐? 자, 선생님이 아까 막에는 단백질들이 박혀 있다고 했었죠. 그 단백질들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게 나트륨 칼륨 펌프,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통로인데, 이 통로에는 항상 열려 있는 통로도 있고 항상 열려 있는 통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극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개폐형 통로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폐형 통로는요, 자극이 주어졌을 때만 열리는 통로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휴지 상태에서는 항상 그 통로는, 개폐형 통로는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휴지 상태에서 막의 안과 밖의 이온 농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들은 나트륨 칼륨 펌프와
그 다음에 항상 열려있는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되겠죠.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는 확산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트륨과 칼륨이 움직일 거고, 또 항상 열려있는 나트륨 칼륨 통로를 통해서는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안과 밖으로 이동을 할 거잖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휴지 상태에서의 분극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단백질들 때문인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원인을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는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항상 작동하는 단백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극이 오나 안 오나, 자극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항상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이러한 단백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 잠시 했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입자를 하나씩만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이온의 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을 텐데, 안과 밖의 이온의 어떤 양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나트륨은 한 번에 3개의 입자를 밖으로 내고, 반면에 칼륨 입자 같은 경우, 칼륨 이온의 입자 같은 경우는 2개만 안쪽으로 넣는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상대적인 어떤 전위를 따져봤을 때 바깥으로는 플러스가 3개가 나가고, 반면에 안쪽으로는 3개를 안 주고 2개만 주니까 안쪽이 상대적으로 점점점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는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항상 열려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열려있는 통로는 확산에 의해서 입자들이 움직인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확산에 의한다면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바깥이 높으니까 항상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고, 항상 열리는 통로를 통해서는. 그 다음에 칼륨 이온 같은 경우는 확산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항상 열리는 통로 2가지 종류의 개수가 만약에 막에서 동일하다면 막의 안과 밖에서 이런 이온의 농도 차이가 또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막에는 이 항상 열려있는 통로가 칼륨 이온의 통로가 나트륨 이온의 통로보다 훨씬 많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트륨에 비해서 칼륨의 이온 통로가 훨씬 많으니까 확산되는 칼륨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칼륨이라는 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나트륨보다 나가는 칼륨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막 안쪽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항상 열려있는 통로의 개수가 칼륨 통로가 나트륨 통로보다 훨씬 많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언급했던 이런 단백질 외에도 막은 또 다른 단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단백질들은 막에 박혀 있기도 하고, 또 막의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막을 관통하기도 하고, 관통은 아니면서 막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기도 하단 얘기예요. 안쪽이 부착되어 있느냐, 바깥쪽 막에 부착되어 있느냐. 그런데 막 안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 단백질들 중에서,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의 중합체잖아요. 아미노산. 그런데 아미노산은 어떤 산, 염기, 중성에 따라서 전하를 띠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단백질들은 중성 단백질들도 있고, 양전하 단백질들도 있고, 음전하 단백질들도 있는데, 막의 안쪽에 존재하는 단백질들 중에서는 음전하를 띤 단백질들이 많다고 해요. 바깥쪽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것도 막 안쪽을 마이너스로 유지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막 안쪽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다량으로 존재한다. 바깥에 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인들이 결국 휴지 상태를 안쪽 마이너스 바깥쪽 플러스인 붕극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너무 길게 가나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